성격이 변한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고씨 성을 가진 이름이 번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번은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여 부잣집에서는 앞을 다투어 딸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은 너무나 까다로워 아버지의 명령까지도 거역을 하였지요. 아버지는 자식은 번 하나뿐이었으므로 그를 지나치게 사랑하였고 귀여운 아들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박씨라는 노인은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씨의 사랑방을 빌려 이사해 왔습니다. 박노인에게는 강성이라는 딸이 있었지요. 번과는 동갑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매일처럼 함께 놀았지만 얼마 후 강성이 노인을 따라 어디론지 이사해 간 다음은 4, 5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번은 좁은 길에서 소녀를 데리고 가는 아름다운 처녀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곁눈질로 보았을 뿐인데 처녀 측에서도 번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강성이었던 것이었지요. 놀람과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번은 일부러 빨간 손수건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주워 처녀에게 넘겨주었지요. 처녀는 옷소매 속에 자기 수건과 슬쩍 바꾼 다음 모른 채 하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 저 사람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그대로 두는 일은 안 될 일이야. 네가 빨리 달려가서 이것을 드리고 오너라. 번은 수건을 손에 받아들자 무척 기쁜 듯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께 청혼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지요. 집 한 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딸을 어찌 아내로 맞이해온단 말이냐? 제가 원하는 바이니 뒷날에 후회도 않겠습니다. 남편도 어림없다는 듯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번은 그 말을 듣자 상심한 끝에 한술의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근심한 나머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집안은 가난하기는 하지만 바람꾼도 아니고 불황배도 아닙니다. 그 집을 한번 찾아가서 살펴보기로 하셔요. 그 처녀를 보아서 우리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일 만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에 겨우 승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배하러 간다는 것을 빙자하여 박 씨의 집에 들러서 처녀를 보니 눈이 샛별처럼 아름답고 어여쁜 것이 듣던 바보다 훨씬 예쁜 미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크게 흡족하여 금은 패백을 후히 보내며 혼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그러자 박 씨도 패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번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지낸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더니 번이 얼굴에 생기를 띠며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길이를 택하여 신부를 맞이해왔습니다. 신혼부부는 금실이 남부러울 만큼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아내는 신경질이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일쑤였고 마침내 남편 대하기를 남을 대하는 것보다 더하게 눈을 흘기며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번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또 억지로 참았지요. 부모도 그것을 눈치채고 마땅치 않게 생각한 끝에 슬그머니 아들을 꾸중하던 것이 며느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바가지를 긁어대었지요. 참다 못한 번이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그게 무슨 짓이냐고 반박하자 아내는 더욱 악을 쓰며 번을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남편을 마치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듯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몇 차례는 효과가 있었지만 횟수가 잦아지니 아내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생각다 못한 부모는 아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결정하게 하고 며느리를 본가로 쫓아내어 버렸지요. 박 씨는 소문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친구를 통해 고씨댁에 사죄하고 딸의 용서를 빌었으나 고노인은 끝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1년 뒤 번은 우연히 장인 박노인과 마주쳤지요. 장인은 번의 옷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이끌고 가서 딸의 잘못을 사과한 다음 딸을 번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장인은 술상을 차려놓고 사위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억지로 사위를 붙잡아 두고 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부부를 같이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번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부모에게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로 넘겨버리고 말았지요. 그 뒤 4, 5일에 한 번씩 처가로 가서 머물고 왔지만 번의 부모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이 고노인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만날 수조차 없었지만 간청에 간청을 거듭하여 겨우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장인은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노인은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자식의 탓으로 돌렸지요. 그러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사위는 어젯밤도 내 집에 와서 자기까지 했지만 자기 아내와 사이가 나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댁에 가서 잤단 말입니까? 장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하자 고노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사과를 했습니다. 장인이 돌아간 다음 고노인은 아들을 불러 꾸짖고 책망을 했지만 번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그러는 동안 장인은 벌써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 부득이 서로 별거 생활을 하도록 절차를 밟기로 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살림을 차리도록 하여 여종 한 사람을 두어 늙은 부부를 돌보아 주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은 평온한 시간이 흘렀지요. 양쪽 부모들도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성은 또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의 얼굴에는 가끔 손톱 자국이 있었으나 양치는 그 까닭을 알면서도 잠자코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번이 아내의 매질에 못 이겨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고 묻고 있을 때 며느리 강성이 채찍을 가지고 쫓아와서 시부모가 있는 앞에서도 남편에게 마구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꾸짖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몇 차례를 계속해서 남편을 매질하다가 문을 박차고는 나가버렸지요. 고노인은 꼴을 보다 못해 아들을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싫어. 그것을 피하려고 너희들과 따로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달아 나오기까지 하니 대체 어쩔 셈이냐? 번은 아버지에게까지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노인은 그래도 아들이 걱정되어 식사를 주고 정신을 안정하게 한 다음 박 씨를 불러다가 딸이 알아듣도록 타이르게 했습니다. 박 씨는 딸을 찾아가서 혀가 닳도록 타일렀으나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욕지거리를 했기 때문에
박 씨는 노여움을 참을 수 없어 부녀의 인연을 끊는다고 선언한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 박 씨는 노여움이 원인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강성은 친정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반 씨는 호랍이 살림을 시작한 후부터 아내의 극성은 없어서 시원했으나 쓸쓸하고 고독한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중매쟁이 노파 이 씨를 내세워 돈을 많이 쥐어준 다음 기생을 서재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이런 소문을 듣고 서재로 달려와서 노발대발하였지요. 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맹세하고 겨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강성은 매일같이 남편의 뒤를 밟았지요. 번은 아내를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녀가 때로는 상냥한 얼굴로 베갯 머리에 가까이 와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화가 난 그녀는 남편의 볼따기를 잡아당기며 욕을 퍼붓고 발길로 차버렸지요. 그리고 점점 더 남편을 미워하며 인간 취급을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번은 매일같이 그녀 옆에 있으면서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번의 친구 왕씨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지요. 번은 반갑게 맞이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자 아내의 험담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왕씨도 맞장구를 쳤지요. 때마침 그때 아내 강성이 손님의 동정을 살피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그머니 설사약을 음식에 넣어서 내놓았지요. 얼마 뒤 왕씨는 극심한 구토증을 일으켜 숨을 헉헉 들이켜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남의 욕을 하겠어요? 강성의 이 한마디로 비로소 왕씨는 급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지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해독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고야 겨우 탈이 멎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경계하며 번의 집에서 술을 마시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지요. 번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근심되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서 장작처럼 말라빠진 자식을 보자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리 탄식할 것 없다. 이것도 모두가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지. 강성은 본디 정업 화상이 기르고 있던 100년 묵은 쥐로서 당신의 아들은 전생에 글 읽는 선비였지만 언젠가 그 절에 유람을 갔을 때 실수하여 쥐를 죽인 것이 이 세상에서 원풀이를 당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단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껏 관음경을 100번씩 외우면 반드시 이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난 다음 남편인 고 노인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였고 부부는 힘을 합하여 꿈에 본 노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2달이 지났지만 며느리 강성의 포악한 행동은 변함없이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웃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지만 그렇다고 만류할 수도 없고 가슴이 아프도록 쓴 입맛을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스님 하나가 문 밖에 와서 설법을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피리와 징소리를 듣고 강성이 뛰어나갔으나 사람이 많아 엿볼 틈이 없었습니다. 강성은 여종을 시켜 의자를 내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섰지요. 이윽고 노승의 설법이 끝날 무렵 노승은 한 잔의 냉수를 떠가지고 강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화내지 말라. 전생이라 하여 거짓이 아니고 차생이라 하여 또한 진실이 아닌 것이야. 쥐새끼여, 머리를 돌려 어서 빨리 달아나라. 고양이가 찾아오기 전에. 그러더니 냉수를 입에 물어 그녀의 얼굴에 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얼굴과 웃옷, 옷 소매를 전부 적시었지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녀가 극성스레 노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별다른 반항도 없이 얼굴을 닦으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 낙심한 듯 하루 종일 앉아서 식사도 안 하고 있다가 곧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벼랑간 그녀는 번을 깨워 일으켰지요. 번은 소변이 마려운 것이라 짐작하고 요강을 아내 옆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요강을 밀어제치고 슬그머니 번의 손을 잡아 자기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지요. 그러자 남편 번이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당신을 이런 꼴로 만들어 놓다니. 나라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의 몸을 어루만지며 멍이 든 곳에 손이 닿을 때마다 엉엉 울며 손톱으로 자기 살을 꼬집어 죽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애처로운 마음이 샘솟는 듯하여 등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지요. 강성이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틀림없는 관음보살의 화신일 것입니다. 그 냉수가 끼얹어지자 어쩐지 오장육부가 모두 변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저질러온 행동들이 모두 전생의 꿈인 것만 같습니다. 난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부이면서도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고 시부모가 계신데도 알뜰히 받들어들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무슨 정신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사하도록 해요. 그 전처럼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매일같이 문안 드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한 집에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날이 밝자 그녀는 일어나서 옷을 개키고 가재 도구를 정돈하여 여종을 시켜 광주리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기는 이불 보따리를 이고 재촉하여 시부모님 집 문을 두드렸지요. 어머니가 나와 아들 부부가 보따리까지 가지고 온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자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자 강성은 재빨리 여종과 더불어 대문 안으로 들어서므로 어머니도 할 수 없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성은 땅에 엎드려 울며 용서해 주십사고 애걸을 하였지요. 어머니는 그것이 강성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덩달아 함께 울며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어찌 이렇듯 갑작스레 변했단 말이냐? 번은 아내를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옛날 꿈의 노승이 알려준 까닭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몇음에게 명령하여 본래 아들 부부가 살았던 방을 깨끗하게 치우게 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기를 효자 효부보다 더 각별히 하였고 사람들을 대하면 새 색시처럼 수줍어하여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그 전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강성은 부지런히 저축하여 3년이 지나자 늙은 부부가 살림을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새 살림은 점점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향시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오색돌과 귀신. 옛날에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씨가 아침부터 나와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고기 하나 잡히질 않아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오늘은 고기가 영 잡히지를 않는군. 그는 다시 한번 낚싯줄을 던지며 수면을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낚싯대가 움직이는 듯하여 옳지 하며 낚싯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대신 작은 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5개나 되었지요. 그 돌은 오색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신기한 돌은 본 적이 없었지요. 유씨는 놀라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지요. 이건 매우 귀한 구슬일지도 모르겠군. 오늘은 뜻하지 않게 신기한 것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그 돌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씨는 아주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밤 그는 대청으로 나와 앉아서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풀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문득 품에 있는 5개의 돌을 만져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보물일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키가 크고 이상하게 생긴 한 사내가 어디선가 훌쩍 나타나서는 유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이어서 다른 사내들이 여기저기서 자꾸만 나타나 꿇어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유씨는 속으로 은근 겁이 났지만 태연한 척하며 물었지요. 누구시오? 무슨 볼일이 있어 이렇게들 왔습니까? 우리는 귀신들이옵니다. 순간 유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온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지요. 그리고 모두 엎드려 절을 하는 것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십시오. 귀신들이 계속 절을 하며 애걸하니 유씨로서는 더욱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귀왕부를 돌려주십시오. 귀왕부? 예, 저희들의 실수로 그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낚시질을 하다가 얻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씨는 그 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계속하여 입을 모아 간청하였지요. 제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씨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자 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부탁을 하였지요. 그러면 오천에다 큰 제방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나? 예,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쌓아야 하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귀신들이 모두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씨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기에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였지요. 다음날 이른 아침 오천으로 나간 유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까지도 없었던 큰 제방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 이렇게 큰 것이 어찌 하룻밤 사이에 쌓아졌을까? 유씨가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놀랍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훌륭하오. 결국 이것을 돌려주는 돌이밖에는 없게 되었군. 유 씨는 품속에 있던 5개의 돌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은 여러 번 절을 하고는 사라지려 하였지요. 그때 유 씨가 급히 손을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이리 큰 일을 해 주었는데 이대로 있을 수야 있나? 그대들이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좀 마련할 것이니 들고 가도록 하시오. 우리들은 인간들 같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주신다니 노란 콩을 한 되쯤 삶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소. 노란 콩 한 되쯤이라면 매우 간단한 청이었지요. 유 씨는 급히 노란 콩 한 대를 삶아서 귀신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나누어 먹으시오. 귀신들이 모두 모이더니 노란 콩을 한 알씩 먹었습니다. 유 씨는 그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라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노란 콩 삶은 것이 한 알씩 다 먹었는데 마지막 한 귀신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다시 콩을 삶게 할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유 씨가 다급하게 말했으나 그 귀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또 삶는다니 시간이 걸릴 텐데 어찌 그것을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쌓은 것만큼 도로 허물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콩 하나를 주지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귀신들은 나타났을 때와 같이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큰 제방의 한 곳에 돌이 빠져 있었지요. 유 씨는 사람을 시켜 그곳을 고쳤습니다. 이 제방 덕에 남원 땅의 논에는 넉넉히 물을 댈 수 있게 되어서 큰 이익을 보게 되었지요. 그 뒤 큰 장마가 져도 이 제방은 견고하게 만들어졌기에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 빠져 사람을 시켜 고친 곳은 큰 홍수가 날 때마다 허물어졌지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의 재주와 귀신의 재주는 엄연히 다르다고들 말하게 되었습니다. 건달을 혼내준 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악질 건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힘만 믿고 잔악 무도한 짓을 스스럼 없이 저질러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어느 날 이 건달이 큰 술병과 작은 술병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 큰 병을 작은 병에 넣을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런 놈이 나타나면 이 마을의 1인자 자리를 내어주지. 길 가는 구경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지만 어느 한 사람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침착하게 말하였지요. 제가 담아보지요. 순간 수백 개의 눈이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김씨였지요. 그는 한 손으로 큰 병을 잡더니 그 병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깨진 조각을 작은 병 속에 담는 것이었지요. 김씨는 큰 술병의 유리 조각으로 가득 찬 작은 병을 들어 올려 보이며 모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리 하면 큰 병이 작은 병 안에 들어간 것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김씨가 기지로 승리를 얻자 기쁨을 감추지 않고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건달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자 슬그머니 도망을 쳤습니다. 그 뒤로 건달은 더 이상 제멋대로 날뛰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연, 복포, 화담, 그리고 황진이. 중종 임금 시절 학자였던
화담 서경덕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은 뒤 좌의정을 증직받았으나 살아생전에는 진사시에 급제한 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지요. 중종 말년에 어느 대신의 천거로 후릉 참봉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씨는 공자사당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화담을 낳았지요. 그는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한 뒤 경전을 읽어보면 옛 성현의 말씀에 저절로 통하였지요.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워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소금과 나물도 먹지 않고 평생을 특별히 남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여러 날을 말없이 앉아있기 일쑤였지요.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승을 얻지 못해 힘이 몹시 들었으나 뒷사람들은 내 말대로 하면 나처럼 수고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렸으나 굶주림을 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태연하였지요. 어느 날 그의 문화생 하나가 쌀을 가지고 와서 화담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를 상대로 낮이 지나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생이 그에게 말하였지요. 선생님, 진지는 드셨습니까? 어제부터 양식이 떨어져 밥을 짓지 못하였네. 제자 허엽이 어느 날 화담을 찾았습니다. 이미 엿새째 장마가 계속되어 계곡에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였지요. 날이 저물어 물이 조금 줄어들자 겨우 계곡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그는 화담의 처소에 이르렀지요. 이때 화담은 검은 고를 뜯으면서 실을 읊었습니다. 허엽은 화담이 이미 저녁을 먹은 줄 알고 자신이 먹을 밥을 지으려고 하였지요. 이보게 나도 아직 저녁 전이네. 내 밥까지 짓게나. 허엽이 부엌에 들어가 솥을 열어보았더니 솥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지요. 스승님, 며칠이나 굶으신 것입니까? 물이 막히어 집사람이 엿새째 오지 못하여 내 그동안 먹지 못하였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굶주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담과 기생 황진이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진이는 성품이 몹시 쾌활하였지요. 그녀는 검은고를 잘 타고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가 금강산, 지리산을 거쳐 나주에 이르렀지요. 때마침 고을원이 감사를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기생들이 연회장을 호화롭게 수놓았지요. 황진이는 남루한 옷, 때 묻은 얼굴로 상자에 나가 앉아 태연히 노래하고 검은 고를 탔습니다. 황진이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꾸밈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황진이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 황진이는 평생 동안 화담을 사모했습니다. 황진이는 틈만 나면 검은고를 들고 술을 가지고 화담의 거처를 찾아가 실컷 논일다가 갔습니다. 황진이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오직 화담 선생 한 분만이 여러 해 친하게 지내었으나 내게 곁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니 그는 진실로 성인이시다. 어느 날 황진이가 화담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송도에 삼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이냐? 박연 폭포와 선생님, 그리고 저 말입니다. 화담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요. 할머니의 낚시 바늘. 아주 오랜 옛날 뉴질랜드에 마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세 형제 가운데 막내였는데 형들은 언제나 동생을 무시하고 구박하였지요. 함께 낚시를 가서도 동생에게는 바늘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마우이는 화가 났지만 형들이 하라는 대로 하였지요. 삼형제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아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원래는 삼형제가 번갈아 가며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심부름도 해야 하는데 형들은 마우이에게 자기들의 일까지 시켰습니다. 하루는 마우이가 식사를 챙겨 갔는데 할머니가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마우이가 형들을 불러오려고 하자 할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마우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주어 고맙구나. 내가 죽으면 내 뼈로 낚시 바늘을 만들거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우이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유언대로 따르기로 하였지요. 그는 할머니의 주검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마우이는 턱뼈를 깎아 낚시 바늘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은 마침 낚시를 가려던 참이었지요. 마우이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형들은 평소처럼 마우이를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이는 형들 몰래 배에 숨어들었지요.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그제야 형들은 마우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화가 난 형들은 마우이에게 미끼를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마우이는 궁리를 하다가 자기 코를 주먹으로 3개 때렸지요. 마우이는 할머니의 낚시 바늘에 코피를 묻혀 바닥에 던졌지요. 형들은 물고기를 몇 마리 낚았지만 마우이의 낚시 바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미끼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마우이가 낚시를 못한다고 놀려댔지요. 마우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낚싯줄만 보았습니다. 얼마 뒤 마우이의 낚싯줄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바늘에 걸려든 듯 하였지요. 옆에서 마우이를 놀리던 형들도 깜짝 놀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낚싯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래나 상어가 아니었지요. 놀랍게도 그것은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수면 가까이 끌려온 섬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었지요. 형들은 너무 놀라 입을 떡 하고 벌리고 있다가 요동치는 섬의 기세에 놀라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 섬을 망 속에 넣었습니다. 마우이가 힘들게 낚은 섬이 지금의 뉴질랜드 북섬이라고 합니다. 마우이는 그곳의 왕이 되었고 마오리족의 조상이 되었지요. 지금도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섬을 마우이의 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할머니의 낚시 바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의 낚시 바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낚시 바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S자 모양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우이가 섬을 낚을 때 쓴 낚시 바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갈 자리라 부른답니다. 용의 딸과 사랑에 빠진 청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젊은 종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본관 사또를 따라 상경하였는데
때는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강에서 놀다가 산에 이르러 높은 곳에 올라가 경치를 구경하던 중 피곤하여 앉은 채로 잠이 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꿈에 한 노인이 편지 봉투를 가지고 와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오랫동안 떠나와서 집안 소식이 궁금하니 나를 위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다오. 할아버지 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은 산 아래 큰 연못 속에 있는데 연못가에 가서 3번 유철을 부르면 사람이 물속에서 나올 것이니 이 편지를 전해다오. 이 씨가 승낙하고 꿈에서 깨어보니 편지 하나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그 편지를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또를 모시고 관하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꿈속에서 노인이 일러준 산 아래의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3번 불렀더니 갑자기 연못이 끓어오르더니 사람이 물속에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오? 이 씨가 오게 된 동기를 말하고 또 편지를 전해주자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와 말하였지요. 안에서 당신을 부르니 들어갑시다. 내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내 등에 엎시오. 잠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못 가운데가 갈라져 길이 열려 옷이 젖지 않았으며 두 귀에 다만 바람 소리와 물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이윽고 언덕에 당도하니 그 사람은 이 씨를 등에서 내려놓으며 눈을 뜨게 했습니다. 몇 겹의 대문을 거쳐 창문과 기둥이 모두 구슬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정각에 다다랐지요. 전각 위에 있던 여러 시녀들이 아름다운 한 미인을 받들고 나와 맞이하였는데 미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신 지 오래되어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지금 편히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서신으로 저에게 군자를 받들어 모시고 3생의 인연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용의 딸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더 없는 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씨는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갑자기 웃으며 답하였지요. 육지에 사는 천한 사람이 이와 같은 환대를 받으니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가 없지요. 이 씨는 드디어 그곳에 머물러 용녀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며칠을 묵고 돌아가기를 청하자 용녀가 말하였지요. 왜 갑자기 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관아에 매인 몸인데 여러 날을 떠나와 있으니 죄를 받을까 두렵소. 당신이 사또 앞에서 입는 복색은 어떤 것입니까? 이 씨가 복색의 생김새를 말하자 용녀는 곧 상자에서 귀한 비단을 꺼내어 옷을 지어 입히고 나서 부탁하였습니다. 후일에 생각이 나거든 수시로 들어오십시오. 그러고는 유철을 불러 올 때처럼 업고 나가게 하였지요. 본관 사또는 젊은 종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 아버지를 가두어 이 씨의 행방을 추궁하였습니다. 이때 이 씨가 관아에 들어가 사또를 뵈니 사또는 그가 입은 화려하고 기이한 옷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채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여 물었지요. 넌 그동안 어디에 갔었느냐? 입은 옷이 이상한데 그 옷은 어디에서 난 것이야? 이 씨는 감히 숨기지 못하고 낱낱이 실토하였지요. 그는 비록 용의 딸이나
이미 너와 교제를 하였으니 인간이 되는 셈이다. 내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볼 수 있게 주선해 주겠느냐?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고 곧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부르니 유철이 나와 전처럼 등에 업고 들어갔지요. 이 씨는 용녀를 보고 사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용녀는 매우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은 허락하고 아무 날 물가에서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였지요. 이 씨가 돌아와 사또에게 보고하자 사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또 일행은 약속된 날 연못가에 장막을 크게 설치해둔 다음 위세를 떨치며 그곳까지 갔습니다. 고을에서 구경 온 사람들이 산과 들에 가득 차 있었지요. 이 씨가 전처럼 들어가 용녀를 보고 나가기를 청하자 용녀는 사또에게 고하도록 하였지요. 평복을 입으리까 군복을 입으리까? 사또는 미녀가 군복을 입으면 더욱 아름다우리라 생각하고 군복을 입고 보도록 청하였지요. 이 씨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대답해 주자 용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말하였습니다. 사또의 분부를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후 바람이 일고 물이 치솟더니 연못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주목하고 절세 미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뿔이 솟아오르더니 곧 한 마리의 황룡이 물 위로 몇 자쯤 나와서 두 눈을 번쩍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언덕 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모두 도망을 가버렸지요. 용은 곧 스르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또도 허망하게 돌아갔습니다. 때는 6월이라 가뭄이 너무너무 심하였지요. 기우제를 누차 지냈으나 효염이 없자 사또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녀에게 비를 오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겠느냐?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고 용녀에게 가서 그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녀는 크게 난처해하면서 말하였지요. 용이 비록 비를 내리게는 할 수 있으나 상제의 명령 없이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백성들의 갈망과 사또의 성의를 가지고 누누이 간청하자 용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 허락하고 자그마한 병 하나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가지고 나갔지요. 이 씨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 함께 가기를 청하였지만 용녀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라 구름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꼭 따라가겠다고 우기자 용녀는 할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지요. 정 그렇다면 내 겨드랑이 밑에 붙어있는 갈기를 꼭 붙잡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용녀는 이 씨를 끼고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을 일으키고 우레 소리를 내며 버들가지로 병 속에 물을 적셔서 세 방울을 뿌렸습니다. 이 씨가 물이 뿌린 곳을 내려다보니 바로 철산 지방이었는데 전답들이 모조리 말라 있었지요. 한 움큼 물을 떨어뜨려도 좋기 해가 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병을 기울여 전부 다 쏟아버렸지요. 그러자 용녀는 크게 놀라며 당황해했습니다. 큰 화가 닥칠 것이니 어서 내려가야겠어요. 이 씨가 그 까닭을 묻자 용녀가 말했습니다. 병에 담긴 물 한 방울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한 치의 비가 되니 지금 세 방울만으로도 가뭄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데 병에 들어있는 물을 모조리 쏟았으니 산이 잠기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하늘의 노여움을 사 천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곧바로 이곳을 빠져나가 함께 타 죽는 화를 면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산 아래에 가서 나의 뼈를 거두어 묻어주시고 부디 예정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씨는 돌아와 경내를 보았는데 그동안 물난리를 겪어 아득한 자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모두 한결같이 답하였지요. 지난밤 폭우가 퍼부어 삽시간에 평지의 수심이 한결 남짓이나 되었다오. 이 씨는 크게 후회하고 다음날 산 아래에 가보았더니 과연 용의 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삼으로 싸서 나무 괴에 담아 산 위에 묻은 뒤 한바탕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스님과 밤나무. 조선 인조 때 충청도 어느 곳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 주위에는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지요. 어느 여름 한 스님이 절에 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드리기 전에 밤나무 숲을 거닐었지요. 이상하다. 왜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지? 한두 그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밤나무가 그렇네. 스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자 그를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여기 밤나무들은 왜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지요? 저희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밤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서 산신령을 노하게 한 적도 없는데도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 밤나무를 보고 화초 같은 밤나무라고 비웃기도 한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밤나무라. 스님은 부처님께 예불을 하며 이렇게 빌었습니다. 밤이 열리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밤맛을 보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마을인데 밤이라도 실컷 까먹어야지요. 부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밤나무에 주렁주렁 밤송이가 달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의 눈앞에 갑자기 밤나무 숲이 펼쳐지더니 부처님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껄껄 웃으며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예불을 드리던 스님은 눈을 비비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나무 숲도 사라지고 없었지요. 스님은 곧장 밤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은 그곳의 밤나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밤나무마다 밤송이가 주렁주렁 달렸구나. 스님은 자기의 눈을 의심해 다시 한번 밤나무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먹을 것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이 밤이라도 실컷 까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스님은 감격하여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밤나무 숲을 정성껏 가꾸었지요. 그러고는 밤송이가 잘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밤나무 들에는 가지가 휘어지도록 잘 익은 밤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밤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먹만한 밤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고도 많이 남아 절 곳간에 가득가득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해 버린 것이었지요. 인조는 피난길을 떠나 신하들을 데리고 충청도 공주로 향했습니다. 인조 일행이 충청도의 금병산을 지날 때 날이 저물어 버렸지요. 이들은 산에 있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기로 했습니다. 인조 일행이 들이닥치자 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였지요. 우리 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주지 스님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밤나무 숲을 돌보는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에는 맛있는 밤이 있습니다. 스님은 곳간에서 밤을 꺼내 구워 인조와 대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인조는 대신들과 밤 하나를 까먹더니 탄성을 내질렀지요. 밤이 달고 맛있구려. 천하 별미로군. 인조와 대신들은 밤 맛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밤새도록 밤을 까먹었지요. 그러자 바빠진 것은 스님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장작불로 밤을 굽고 다른 한쪽에는 솥에 밤을 찧었지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즐거웠지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밤을 정말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조 일행이 떠날 때 스님들은 임금님과 대신들을 위하여 밤 몇 가마니를 실어 보냈습니다. 그 뒤 난이 진압되어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떠났던 인조가 한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인조는 조정회의에서 영의정에게 말했습니다. 영상대감, 금병산에 있는 절에 큰 상을 내려야겠소. 절에 큰 상을 내리시겠다니요? 어인 명이십니까? 영상대감은 나보다 밤을 많이 까먹었으면서 그 절을 까맣게 잊으셨소. 피난 갈 때 하룻밤 묵었던 절 말이요. 그 절이요. 소신이 깜빡했습니다. 인조는 절에 큰 상을 내렸고 이때부터 그 절은 밤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절은 현재 없어졌지만 절이 있던 지금의 작은 마을은 밤절이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